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4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중간고사 이전의 전반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하고, 후반기에는 유튜브 실습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수업을 맡았을 때, 학교에서 안내를 자세히 받았죠. 저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문의해보고, 그래서 이 표준 강의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실습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이론 수업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 실습,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동영상을 올려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이 수업의 학습 목표이다. 근데 그것을 학교 측에서 매우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립평가도 시행해라. 뭐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첫 학기에 이 유튜브는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사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미디어 기기를 매개로 해서 리터러시 자체를 공부하고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글을 읽고 거기에 대한 감상문 또는 자신의 생각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제가 주로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는 좋은 점도 많지만 부작용 또 중독 이런 게 또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가 활성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계에는 부작용에 관한 그 연구 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직은. 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향후 3, 4년, 5년만 지나도 아마 유튜브에 대한 부작용 그런 논문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제가 첫 학기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이 유튜브를 나는 거의 보지 않는다. 근데 그걸 또 억지로 봐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냐. 나는 이걸 유튜브 어, 좀 하기가 그렇다.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수강 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게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것만 안 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학과에서 또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제가 그건 충분히 감안한다, 인정한다. 그렇다 한다면 제가 이렇게 똑같이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학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거기서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걸 한다. 그래서 블로그에 독서 감상문, 하여튼 독서 감상문이든 네가 뭐 어떤 글이든 대부분 독서 감상문이죠. 8, 9개는. 네. 10개를 올리면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이 인정해주겠다. 제가 이제 뭐 강사 직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이 유튜브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보긴 보는데 즐겨보지 않는다 이 정도지. 네. 그래서 어, 제가 또 이제 우리 지금 2023학년 1학기 지금 강의하면서도 또 그런 분이 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저는 또 전혀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 네. 지난 학기도 사실은 제가 성인학습자반 일반 학생반 성인학습자반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성인학습자반에서도 사실은 난 전혀 안 한다. 뭐 그런 컴퓨터 자체를 전 잘하지 못한다. 그런 분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냥 유튜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근데 정말로 난 유튜브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유튜브를 시청하기는 하는데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하셔야 되는 거고 유튜브를 시청하는데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수업이 개설된 거거든요. 나는 유튜브 시청 자체를 아예 안 한다. 그러니까 책을 써야 되는데 나는 책을 읽지도 않는다. 읽지도 않는데 쓸 수는 없죠. 근데 어떻게 창작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데 나는 사실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창작이 힘들죠. 그런 분들은 제가 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블로그에 독서 감상 10개를 올리는 걸로 해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그것도 네, 유튜브 리터러시는 아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도 혹시나 뭐라고 말을 하면 제가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블로그에 독서함 10개를 올리는 걸로 해야 됩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안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4주차 이제 2교시, 네, 미디어 읽기 그리고 책 읽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읽기의 기본. 자, 그래서 읽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제 우리 이 리터러시라는 것은 이해와 표현 영역까지 같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표현 영역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일단은 읽기죠, 읽기.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미디어 읽기의 기본은 바로 책 읽기라는 거예요. 책 읽기. 네. 그래서 책 읽기는 당신의 사고를 유연하게 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또 성인학습자반이다 보니까 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뻣뻣해지죠? 그러면 이제 몸이 뻣뻣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 몸이 너무 굳었는데 아, 운동을 좀 다녀야 될까? 그래서 요가를 한다랄지 태권도를 한다랄지 에어로빅을 한다랄지 요즘은 필라테스? 예, 그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몸이 뻣뻣하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고가 생각하는 것이 뻣뻣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몸이 뻣뻣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 사고가 뻣뻣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고가 뻣뻣해지는 것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유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사고가 경직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책 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책은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 네, 프란치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 그런 것을 또 패러디 아니 인용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또 작가가 쓴 책도 있고요. 책은 도끼다 이런 책도 있어요. 나의 경직된 사고를 깨는 독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자, 읽기는 어떤 읽기를 해야 되느냐? 자, 주체적 읽기,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뭔가 책을 읽으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어떤 근거의 출발은 어딜까요? 출발. 이것은 바로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아닌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상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어, 주체적 읽기, 비판적 읽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럼 나의 상식으로 판단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결에 따라 읽기. 그것은 이제 미디어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그 미디어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 언어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각각의 전달 방식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네. 자, 우리는 왜 비판적으로 읽어야 하는가? 가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왜 가짜 뉴스가 많은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어떤 미디어의 사특성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과 다르게 너무 많은 매체가 존재해가지고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작동되질 않아요. 음. 그리고 이 가짜 뉴스의 성질이 진실된 정보보다 더 빠르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보 사회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위 정보 사회라고 말하는 거죠. 허위 정보 사회. 아,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했어요. 진실된 정보와 가짜 정보를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속도가 어떻게 다른가. 근데 가짜 정보가 훨씬 더 빠르게 돌아온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가짜 정보가 많이 판을 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에 그러죠? 네, 바로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네. 음, 사실은 뭐 지금 많은 보수 유튜버나 뭐 진보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정치적 성향
성향, 어떤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돈이 엄청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짜뉴스 생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광고는 조회수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머무르는 소셜 미디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은 곳은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은 진실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가 전달되는 곳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읽기에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에코 챔버와 바로 필터 버블인데요. 네. 자,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에코 챔버. 반향실 효과라고도 말하는데,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다른 목소리, 다양한 생각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네. 뉴스, 미디어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 닫힌 책으로 구성된 신념이 닫힌 책으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증폭,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수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고리즘 추천으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계속해서 수용하게 되는 현상이죠.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의견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증가시키면서 극단주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에코 챔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술적인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음, 2009년 12월에 구글은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개인에게 맞춤화하기 시작했어요. 2009년 12월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똑같은 여러분과 여러분 그 동료가 옆에서 똑같은 핸드폰을 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 들어가서 똑같은 단어를 치면 예전 같으면은 같은 단어를 치면 검색을 해주는 게 같은 내용을 검색해줘요. 그러나 2009년 12월 이후로는 이제 달라요.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대통령 딱 쳤는데 야 네가 대통령 쳐서 나온 거랑 내가 대통령 쳐서 나온 거랑 야 사이트는 같은데 다르다? 달라요 지금은. 왜냐하면 알고리즘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맞춤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검색하더라도 누가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구글에서 2009년 12월에 그렇게 시작했고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터넷 거인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취향, 관심사, 취미, 성격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해가지고 개인의 흥미를 끌만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나는 정보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재 지금 불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또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 프레이저 생각 조종자들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보가 걸러진 거품 속에 갇히는 현상입니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코 챔버 현상은 어떤 닫힌 신념 체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비슷한 것만 듣는 겁니다. 네. 필터 버블은 이제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의 문화적 또는 이념적 거품에 갇히는 현상이에요. 그 거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읽기는 그 거품을 깨트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에코챔버나 필터 버블로 인해서 정말 비극이 일어났었죠, 전에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집단 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구성원 개개인의 평균치보다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 집단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들보다 선명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택하거나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는 경향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결정될 때 평균치에도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의 반대를 위한 반대, 복수 주장의 지지, 변증법적 토의 과정 등 그런 회의 규칙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사실은 반대하지 않는데 반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반대 자리에 서 있다면 나의 역할이 반대를 해야 되는 역할이야. 그러면 반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요즘 그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토론이라고 해서 토론을 영어로 하면 디베이트잖아요. 근데 그 토론과 디베이트 살짝 달라요. 그 디베이트 대회가 있는데 디베이트 대회라는 것은 어느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토론을 펼치고 이제 관객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줘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결정되는 어떤 그런 토론 게임인데요. 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이고 내가 반대인지 내가 몰라요. 거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사회자가 진행자가 정해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의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남녀 평등에 대해서 그래서 남녀 평등은 뭐 실질적으로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임금도 똑같이 받고 군대도 똑같이 가야 되고 경찰 시험 볼 때도 똑같은 체력 검사를 받아야 되고 남녀와 여자의 차이를 저는 인정하지 않는 남녀 차별, 남녀 평등, 남녀 평등 이렇게 하는데 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고 있었어. 근데 디베이트를 가면 그걸 난 찬성하는 쪽에 내가 만약에 서게 돼요. 그럼 무조건 찬성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집단국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나는 거기서 찬성한다 하더라도 내가 반대 입장에 서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입장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알고리즘을 추천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생각, 신념을 확인하며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 더욱 증폭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강화되며 굳어지고 결국 우리의 사회는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열린 토론의 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닫힌 갈등의 장이 되는 거죠. 집단 극화의 대표적인 예예요. 네, 버마에서의 로히아족 학살 사건인데요. 2017년에 1000명 이상이 학살됐고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집단 극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사게 되면은 어, 가장 먼저 까는 앱이 카카오톡이죠.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이나 버마 이런 애들은 여기서 그 가장 먼저 까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인데 이때 버마에서도 페이스북을 깔았고 네.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서 이 버마의 로히야족들이 음, 로히야족에 관한 어떤 잘못된 내용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을 거치면서 정말 이 로히야족들이 정말 나쁘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2017년에 1000명 이상을 학살하게 되는 네. 전혀 오해로 인해서 네. 에코챔버와 필터 버블 반영실에 갇히고 그 거품 속에 갇혀가지고 이거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하게 됐죠. 네. 그리고 집단극화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집단극화의 대표적인 예로 보는 그런 미국의 정치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네. 의견 정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읽기는 버블을 터트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네. 자,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 유튜브 리터러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이 있다.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 뭐 상당히 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누구나 부담 없이 습득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실시간 소통과 또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그 수익 모델. 수익이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우리가 유튜브의 특징으로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의 콘텐츠를 말하는 겁니다. 뭐 근데 이거는 이 정도만 해서 오늘은 뭐 굳이 여기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단 4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고 자 우리 뒤에 네, 우리 학생들이 또 발표한 거 같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세란 하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 성공 컨텐츠는 네일 리스트인 디어 슈블링이라는 유튜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입일은 2020년 8월 31일이고요. 구독자 수는 다른 유튜버들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일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유명하고 많은 편에 속합니다. 4.77만 명이고요. 동영상 수는 134개이고 방송 횟수는 주 1회 정도 올리긴 합니다. 업로드 유형과 컨텐츠 구성은 주로 네일리스트 원장님인 일상이 올라오고 네일샵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브이로그 식으로 올라옵니다. 네일 시술 영상 같은 것도 올라오고 네일리스트가 보면 좋은 영상들을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업로드하고 있으면 이제 셀프 네일 같은 것도 많이 올려서 다른 네일리스트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공부하기 좋은 영상들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성공 근거는 이제 샵 이름이 디어슈블링인데 자체 제작을 한 젤 상품을 출시하며 이제 네일샵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품절 대란을 겪었고 이제 네일리스트나 원장님들이 이 디어슈블링이라는 유튜브와 원장님을 대부분 다 알고 있고 인스타 막팔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가게에서 시술할 때 많은 손님들이 디어 슈블링 디자인을 많이들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도 많이 하십니다. 그 주관적인 성공 근거는 듣기 좋은 나레이션과 시즌과 계절에 맞춰 유행하는 네일 아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영상이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아서 이제 시청자들이 집중하면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 네일리스트들이 참고해서 구매하기 좋을 만한 좋은 재료들과 제품들을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채널 컨셉인데, 채널명은 세리의 하루로 제 이름 세란을 줄여서 세리의 하루로 했고, 제작 목적은 일상 공유와 네일 아트 브이로그이고, 업로드 횟수는 달에 2, 3일 정도 했습니다. 동영상 시간은 매일 똑같지는 못하고 이제 5분에서 15분 정도이고, 채널 콘텐츠 취지는 20대 중반의 일상과 네일리스트의 하루를 영상으로 남기려는 취지이고, 특징은 20대 중반 여자가 살아가는 하루의 영상을 남기며, 네일리스트의 하루와 일과와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기타는 이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며 네일 아트와 네일 아트 재료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일 아트를 해주는 사람을 네일 리스트라고 하나 보죠? 네네. 네. 여기 그래서 채널명이 디어 슈블링인데, 네. 이 무슨 뜻이죠? 디어는 뭐 존경하다, 뭐 디어 편지 쓸 때 하는 디어죠? 네네. 그다음에 슈블링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슈는 이 원장님 이름이
유숨인데 그걸 이제 슈로 줄인 거고 이제 아, 블링은 그냥 뭐 블링블링하다 블링블링. 이렇게 줄이신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디어 슈블링. 네네. 구독자 수는 정말 많지 않은데, 뭐, 네. 매니아들만 본다고 봤을 때 네. 괜찮다는 거죠? 네네. 네. 디어 슈블링. 그리고, 아까 네일리스트가 보면 좋은 영상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 셀프 네일 네. 하고 다른 네일리스트가 봤을 때 좀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올린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객관적인 성분 근거에서 자체 제작 젤 상품을 출시했는데 잘 팔렸다. 네. 그리고 웬만한 네일리스트들은 디오시블링 얘기하면 다 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네일샵을 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 직원으로 있어요. 아, 직원으로? 네. 어, 그러면 네일샵이 큰가 보네요? 아,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한 네일샵이요? 아니,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 어, 한 3명 정도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 포함해서 3명? 네. 아, 피부샵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네? 피부샵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샵이랑 같이. 네. 아,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일을 하는데 손님들이 디오시블링 디자인을 찾아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좋은, 주관적인 성공 근거는 듣기 좋은 나레이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채널은 일상하고 내일 브이로그.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분들이 네일 아트를 많이 하시죠? 네,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셔서 이제 우리 학교에 이 과에 들어온 것이죠? 네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2년 하고 졸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또 편입은 또 어디로 하시나요? 아, 아직 편입까지는 생각을 못 해봐서. 아, 근데 한다면 어느 학교로 편입을 해요? 어느 과로? 편입은 음. 아예 지금 생각을 안 해봐서 잘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네네. 근데 뷰티과로 사는 데 본 것 같긴 해요. 뭐 그런 대로 편입하시겠네요. 아, 네.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채널, 나중에 잘 꾸려주시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네. 마치겠습니다. 네.